너무너무 긴 화요일. 댄스는 자신의 CBI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존 볼링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도 미소로 화답했지만 그 미소는 곧 사라졌다. 볼링이 턱으로 자신의 컴퓨터를 가리켰다. 칠턴 리포트에 트래비스에 대한 새 포스터가 올라왔어요. 다들 그 아이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들을 공격하는 댓글도 여럿 달렸고요. 전면전이에요. 당국은 도로변 십자가가 사건과 납치 사건의 연결고리를 비밀에 붙이고 있지만 누군가가 그걸 짚어냈더군요. 그걸 어떻게? 댄스는 화가 났다. 볼링이 어깨를 으쓱하며 최근에 올라온 댓글을 가리켰다. 칠턴에게 댓글. 브리타니 M 작성. 뉴스 봤죠? 누군가가 십자가를 꽂아놓고 그 일 덮친 거라고요. 아, 맙소사.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네요. 보나마나 운전자가 범인일 거예요. 이어지는 댓글들은 칠턴 리포트에 올린 글 때문에 트래비스가 태미를 해치려 했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태미가 살아있음에도 사람들은 이미 트래비스를 도로변 십자가 킬러로 부르고 있었다. 멋지군요. 비밀을 붙이려고 그토록 했었는데. 브리탄이라는 10대 소녀에게 제대로 한 방 맞았네요. 그 애 만나보셨나요? 볼링이 물었다. 그 애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상태예요. 댄스는 현실보다 가상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트래비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소년이 자신의 동자학적 반응을 감추는데 능해 더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분노를 가득 담고 있더군요. 저랑 같이 좀 걸으실래요? 소개드릴 분이 있어요. 몇 분 후 두 사람은 찰스 오버비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언제나 그렇듯 통화 중이었다. 오버비가 댄스와 볼링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교수를 흘끔 올려다보는 그의 눈에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지국장이 전화를 끊었다. 그들이 연결고리를 찾아냈어. 기자들 말이야. 이젠 다들 도로변 십자가 킬러라고 부르고 있어. 댄스가 말했다. 지국장님, 이쪽은 조나단 볼링 교수님이십니다. 수사를 도와주고 계세요. 두 남자가 악수를 나누었다. 그러셨군요. 전공이 컴퓨터입니다. 주로 이런 일을 하시는 모양이죠? 컨설팅 말입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댄스는 볼링이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려 했지만 교수의 답이 빨랐다. 가르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가끔 이렇게 컨설팅도 합니다. 사실 컨설팅이 아니면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학계에선 돈을 버는 게 쉽지 않지만 컨설팅을 하면 시간당 $300까지 챙길 수 있거든요. 오버비가 흠칫 놀랐다. 시간당 말이죠? 정말입니까? 볼링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가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기관을 위해 공짜로 봉사할 때가 특히 즐겁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댄스는 웃음을 참기 위해 볼 안쪽 살을 꼭 깨물 뻔했다. 볼링은 꽤 유능한 심리학자인 듯 했다. 단 10초 만에 오버비를 제압해버리다니. 그것도 귀여운 농담으로 포장해서까지. 이 광경은 댄스 혼자 구경하기 아까울 정도였다.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 캐트린. 킬러들이 뒤뜰로 침입했다는 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고. 그중 몇몇은 침입자들에게 총까지 쐈대. 킬러를 오해하고 말이야. 아, 그리고 수상한 십자가를 발견했다는 신고도 몇 건 들어왔어. 그 말에 댄스는 흠칫 놀랐다. 오버비가 한 손을 들어 보였다. 확인 결과 전부 추모형이었어. 지난 몇 주간 사고가 꽤 있었잖아. 그중 앞으로 다가올 날짜가 적힌 십자가는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도 언론에선 아주 난리들을 치고 있지. 이젠 세크라멘토에서도 알아버렸어. 그가 턱으로 전화기를 가리켰다. 방금 전의 통화 상대가 그들의 보스인 CBI 국장이라는 뜻이었다. 어쩌면 국장의 보스인 법무장관이었는지도 모르고.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댄스는 트래비스와 그의 집에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의 분석 결과를 차례로 들려주었다. 요주의 인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체포하지 않았어? 그럴 명분이 부족했어요. 마이클이 그 아이를 현장과 연결시켜줄 물증 확보를 위해 뛰고 있어요. 다른 용의자는 없고? 네. 어떻게 어린 학생놈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지? 자전거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댄스는 셀리나스의 갱단들이 지난 몇 년간 지역 주민들을 떨게 만들었으며 그 중에는 트래비스보다 어린 멤버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볼링이 덧붙였다. 그 아이에 대해 알아낸 게 또 있습니다. 그앤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살고 있어요.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은 굉장히 복잡한 전투와 회피의 기술을 쉽게 익힙니다. 군의 신병 모집자들은 항상 지원자들에게 게임을 얼마나 즐기는지 묻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모집자들은 게이머에게 더 후한 점수를 줍니다. 범행 동기는? 오버비가 물었다. 댄스는 보스에게 만약 트래비스가 범인이라면 범행 동기는 사이버 폭력에 근거를 둔 복수일 거라고 설명했다. 사이버 폭력이라. 마침 나도 관련 기사를 훑던 중이었어. 오버비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정말이세요? 댄스가 물었다. 그래, 지난 주말판 USA 투데이에 크게 기사가 떴어. 요즘 인기 있는 화제로 급부상했죠. 볼링이 말했다. CBI 지국장이 그런 신문을 다 훑는다니 댄스는 믿어지지 않았다. 고작 그런 걸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오버비가 물었다. 볼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태입니다. 포스터와 소문들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게 물리적 괴롭힘으로 발전된 거고요. 누군가가 트래비스에 대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해피 슬래핑 비디오였어요. 그게 뭡니까? 사이버 폭력의 한 기술입니다. 누군가가 버거킹에서 트래비스를 거칠게 떠밀었어요. 그리고 그가 민망한 꼴을 당하는 걸 아이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해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20만 명 이상이 그걸 봤고요. 그때 심각한 얼굴의 건장한 남자가 맞은편 회의실에서 걸어나와 오버비의 사무실 문간으로 들어왔다. 그는 방문자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찰스? 그가 바리턴 음성으로 말했다. 아, 캐트린. 이쪽은 로버트 하퍼. 법무장관님의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서 오셨지? 이쪽은 댄스 특별수사관입니다. 오버비가 말했다. 남자가 안으로 들어와 댄스에게 악수를 청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서지는 않았다. 너무 가까이 서면 그녀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듯이. 그리고 존... 오버비는 그새 볼링의 이름을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볼링입니다. 하퍼가 산란해 보이는 시선을 교수 쪽으로 돌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왔다는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에 완벽하게 관리한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수수한 감청색 양복에 흰색 셔츠, 빨간색과 파란색의 줄무늬 넥타이 차림이었다. 그의 접은 옷깃에는 성조기 핀이 꽂혀 있었다. 완벽하게 풀을 먹인 소매 끝동에는 회색 실 몇 가닥이 튀어나왔다. 변호사 개업으로 큰돈을 쓸어 담는 동료들과 달리 주 지방검사의 길을 가는 하퍼는 50대 초반으로 보였다. 몬터레이에는 무슨 일이시죠? 댄스가 물었다. 담당 건수 평가. 이어지는 설명은 없었다. 로버트 하퍼는 침묵을 즐기는 타입인 듯 했다. 그의 강렬한 인상과 임무에 대한 열성은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피스크 목사를 연상시켰다. 댄스는 하퍼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았다. 하퍼가 댄스를 힐끔 돌아보았다. 그녀는 그런 눈길이 익숙했다. 하지만 지금껏 그런 눈길을 준 사람은 용의자들이 대부분이었다. 하퍼의 눈빛은 살짝 거슬렸다. 그는 마치 댄스가 중요한 수수께끼에 해답을 쥐고 있기라도 한 듯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하퍼가 오버비에게 말했다. 몇 분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회의실 문을 좀 걸어주시겠습니까? 그러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십시오. 하퍼가 냉담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사무실을 나가자
오버비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무슨 일로 온 거죠? 댄스가 물었다. 세크라멘토에서 보낸 특별검사야. 위에서 협조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 법무장관? 우리 담당 건수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야. 뭔가 큰일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한가한지 확인하러 온 거야. 보안관 사무실에도 불쑥 들이닥쳤었나 봐. 그쪽 선에서 정리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냉담한 친구야. 저 친구만 나타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 있지. 아무리 농담을 던져도 반응이 없더라고. 하지만 댄스의 머릿속은 로버타 하퍼 대신 태미 포스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댄스와 볼링은 그녀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가 책상에 앉는 순간 온일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댄스의 기분이 확 좋아졌다. 보나마나 온일은 자전거 바퀴에서 채취한 흙과 트레이닝복 상의에서 떼어낸 회색 섬유 조직 샘플의 분석 결과를 들려주기 위해 전화했을 것이다. 캐트린, 문제가 좀 생겼어. 온일의 음성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피터가 그러는데 십자가에서 채취한 회색 섬유 조직 있지? 그게 트래비스의 집에서 가져온 것과 일치한대. 그럼 그 아이가 범인이네요? 치안판사가 영장을 내준대요? 아직 신청도 못했어. 트래비스가 사라진 것 같아서 말이야. 네? 베이글 가게에 가보니까 없더라고. 건물 뒤편에 자전거 바퀴 자국이 나 있는 걸로 봐선 가게에 일단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간 것 같아. 베이글 몇 개와 주방용 칼이 없어졌다더군. 동료 직원의 가방에서도 현금이 사라졌고 그냥 그렇게 증발해버렸어. 부모에게 연락해봤는데 모른다고 하더군. 지금 어디 계세요? 사무실이야. 일단 여기랑 셀리나스, 샌베니토 그리고 인근 카운티들의 수배를 해놔야겠어. 댄스는 화가 났다. 소년의 집을 나선 후에 감시팀을 붙여놓지 않았던 게 화근이었다. 수상쩍은 점들을 직접 확인하고도 유유히 도망치도록 내버려두다니. 오버비에게 보고할 일이 걱정이었다. 그런데도 체포하지 않았어? 아까 오버비가 했던 말. 한 가지 더 있어. 베이글 가게에 있을 때 골목 주변을 살펴봤거든? 세이프웨이 옆에 식품점이 하나 있어. 네, 저도 아는 곳이에요. 그 건물 밖에 꽃을 파는 가판대가 있더라고. 장미! 댄스가 말했다. 바로 그거야. 거기 주인을 만나봤어. 어젠 누군가가 몰래 들어와 빨간 장미를 모조리 훔쳐갔다더군. 온일이 심각한 음성으로 말했다. 댄스도 곧바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모조리요? 정확히 몇 다발이나 훔쳐갔죠? 그가 잠시 머뭇거렸다. 10개도 넘어. 아무래도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것 같아. 휴대폰이 울려 댄스는 발신자를 확인했다. TJ, 그렇지 않아도 연락하려고 했어. 보안 카메라를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참, 그건 그렇고 자바하우스에서 블루마운틴 자메이카 커피가 세일 중입니다. 1.3kg을 900g 가격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50 가까이 하지만 커피의 질로 따지면 이게 최고 아닙니까? 댄스는 그의 농담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TJ도 이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깨달았다. 무슨 일 있었나요, 보스? 작전을 새로 짜야 될 것 같아, TJ. 그녀는 트래비스 브리검, 증거 분석 결과, 그리고 도난당한 꽃다발들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 자식이 도망쳤다고요? 거기다 추가 범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당장 베이글 익스프레스로 가서 그 아이 친구들을 만나봐. 그 애가 어디로 갔을지 알아보라고. 같이 있을 만한 사람이나 즐겨 찾는 장소가 있는지도 알아보고. 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댄스는 레이 카라네오에게 전화를 걸었다. 카라네오는 태미 포스터가 납치된 주차장 주변에서 목격자를 찾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는 그에게도 같은 내용을 들려준 다음 게임 쉐드로 가서 트래비스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댄스는 전화를 끊고서 의자에 몸을 파묻었다. 무기력함을 동반한 좌절감이 찾아들었다.
그녀에게는 신문할 목격자들이 필요했다. 신문은 댄스가 특히 빛을 발하는 분야였다. 그녀는 신문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신문을 즐겼다. 하지만 지금 사건은 증거와 추측의 세계 안에 갇혀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댄스는 출력한 칠턴 리포트를 힐끔 쳐다보았다. 일단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경고를 해줘야겠어.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아워월드 같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도 트래비스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나요? 그녀가 볼링에게 물었다. 그런 곳들에선 크게 화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적인 사이트들이라. 칠턴 리포트는 지역 사이트예요. 트래비스에 대한 공격의 90% 이상은 그곳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죠. 댓글 작성자의 인터넷 주소를 알아보세요. 그게 확보되면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해 그들의 거주지 주소를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겠죠. 그걸 누구에게 부탁해야 하죠? 칠턴이나 그의 웹마스터에게 연락해야 할 겁니다. 존, 어떻게 하면 칠턴에게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알려줄 수 있어요? 만약 그가 망설인다면 말이에요. 전 그의 블로그에 대해선 좀 알지만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선 아는 게 없어요. 칠턴 리포트는 간략한 소개글이 올라와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탐정이 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볼링이 대답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의 시선이 컴퓨터로 돌아갔다. 교수가 컴퓨터에 빠져있는 동안 댄스는 오닐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그는 베이글 익스프레스 뒷골몰구 훌턴 현장 감식반이 트래비스의 자전거 바퀴에서 떨어진 모래와 흙을 챙겨가서 분석했다고 알려왔다. 그것들은 태미의 차가 버려졌던 해변의 모래와 흙과 일치했다. 또한 오닐은 MCSO 팀이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트래비스를 봤다는 목격자는 끝내 찾아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오닐은 고속도로 순찰대 대원 6명과 왓슨빌에서 소년을 찾고 있다고 했다. 댄스는 전화를 끊고 다시 축 늘어졌다. 몇 분 후 볼링은 블로그와 여러 사이트에서 칠턴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냈다고 말했다. 그는 칠턴이 직접 작성한 소개글이 담긴 홈페이지를 불러 올렸다. 댄스가 스크롤하며 블로그를 훑는 동안 볼링이 말했다. 제임스 데이비드 칠턴, 43세. 패트리샤 브리스베인과 결혼해 10살과 12살짜리 아들을 두었음. 현재 카멜에 거주. 홀리스터에는 별장이 있고 세너제이에도 땅이 조금 있군요. 몇 년 전 죽은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합니다. 칠턴에 대한 정보 중 가장 흥미로운 건 그의 습관입니다. 쉴 새 없이 편지를 쓴다는군요. 편지요? 편집자들과 국회의원들에겐 물론 신문의 특별기고도 자주 올린답니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엔 일반 우편을 이용했고 그 후로는 이메일을 이용한다고 하네요. 지금껏 붙인 편지만 수천 통에 달합니다. 불평, 비판, 찬사, 칭찬, 정치 논평.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는 허조 글을 꼽았습니다. 편지에 집착하는 남자가 등장하는 솔 벨로우의 소설이죠. 기본적으로 칠턴의 메시지는 도덕적 가치를 옹호하고 부패를 포고하고 좋은 정치인들을 격찬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을 맹비난하자는 겁니다. 그의 블로그가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온라인을 뒤져보면 그런 것이 적지 않아요. 어쨌든 칠턴은 그렇게 블로그스피어에 대해 알게 됐을 겁니다. 그는 5년 전쯤에 칠턴 리포트를 개설했어요. 설명을 이어가기 전에 먼저 블로그의 역사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블로그 설명은 넘어가고 9.11 사건 이전까지 대부분의 블로그는 컴퓨터 관련 정보만 다뤘습니다. 기술자들을 위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9.11 이후 새로운 타입의 블로그가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것들은 전쟁 블로그라 불렸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다룬 블로그들이었어요. 그 블로그들은 과학기술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세계에 관심이 있었죠. 전 그 차이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9.11 이전의 블로그들은 내부지향적,
그러니까 인터넷 그 자체를 향했습니다. 전쟁 블로그들은 외향적이었고요. 전쟁 블로그들은 스스로를 저널리스트라고 생각했어요. 뉴미디어 말입니다. 그들은 CNN과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처럼 기자증을 원했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길 원했어요. 제임스 칠턴은 전형적인 전쟁 블로거입니다. 그는 인터넷 그 자체나 첨단 기술 여부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물론 자신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데 필요한 기술은 예외지만요. 칠턴은 현실에 대한 글을 써서 올려요. 이제 오리지널 블로거와 전쟁 블로거들은 블로코스피어의 1등 자리를 놓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스포츠처럼 말이죠. 댄스가 흥미롭다는 듯 말했다. 그들에겐 그렇습니다. 그 둘이 공존할 순 없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존심 싸움에서 양보란 있을 수 없죠.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최대한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는 것. 둘째, 최대한 많은 블로그에 링크되는 것. 결국 끼리끼리만 어울리겠다는 거군요. 네, 아주 심하죠. 아까 어떻게 하면 7턴으로 하여금 수사에 협조하도록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보셨죠? 7턴 리포트는 진지한 블로그입니다. 중요한 곳이고 영향력도 커요. 도로변 십자가 스레드에 칼 트랜스의 간부가 올려놓은 댓글을 보셨죠? 그 사람은 블로그에서 고속도로 점검 시스템을 변호했습니다. 공무원과 CEO들도 7턴의 블로그를 즐겨 찾는다는 뜻이겠죠. 7턴이 자신들에 대해 나쁜 얘기를 적어 올릴까 늘 조마조마할 겁니다. 7턴 리포트는 지역 현안에 집중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지역이 광활한 캘리포니아라는 사실이에요. 지역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죠.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모두가 이곳 소식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더불어 7턴 자신도 진지한 저널리스트로 급부상했고요. 그는 정보원을 많이 거느렸고 글을 굉장히 잘 씁니다. 항상 합리적이고 민감한 이슈를 잘 집어내요. 7턴은 선정주의자도 아니에요. 혹시나 해서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페리 틸튼을 검색해봤는데 아무것도 걸리지 않더군요. 댄스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파트타임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7턴은 3년 전부터 풀타임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이에요. 캠페인도 활발히 펼치고 있고요. 캠페인이라면 볼링이 스크롤의 홈페이지의 내부 소식 스레드로 내려갔다. 제목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리포트가 세계 곳곳에서 극찬받고 있습니다. 수천 곳의 블로그와 웹사이트와 전자게시판을 연결해주는 새 RSS 피드에서 우리 사이트를 선두적인 블로그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이 영광을 리포트의 모든 독자분들께 돌립니다. RSS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RDF 사이트 신디케이션의 약자예요. RDF는 자원 서술 체계를 의미하고요.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파고들 필요는 없고요. RSS는 블로그와 웹사이트와 팟캐스트들에서 뽑아낸 최신 정보를 기호에 맞춰 관리하고 통합시키는 방법입니다. 요원님의 브라우저를 한번 보세요. 맨 위에 점과 두 개의 곡선이 담긴 작은 주황색 버튼이 있을 거예요. 네, 본 적 있어요. 그게 바로 RSS 피드예요. 7턴은 다른 블로거와 웹사이트들의 눈에 띄기 위해 무던히 애쓰고 있어요. 그에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원님에게도 중요하고요. 그게 7턴에 대해 뭔가 알려줄 테니까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것도 알아두면 좋죠. 그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것보다 비도덕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비도덕적인 방법이라 궁금한데요? 수사에 협조하면 블로그 홍보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주요 언론에 리포트가 크게 다뤄질 거라고 말이죠. 그뿐 아니라 앞으로 CBI가 기꺼이 그의 소식통이 돼주겠다고 해보세요. 볼링이 턱으로 모니터를 가리켰다. 7턴은 부정폭로 기자입니다. CBI를 소식통으로 둘 수 있는 기회를 받아겠습니까? 좋은 생각이네요. 한번 해볼게요. 볼링이 미소 지었다. 물론 우리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여원님의 요청을 저널리즘 윤리의 심각한 침해로 여기고 매몰차게 거절할지도 몰라요. 댄스는 모니터를 빤히 들여다보았다. 이런 블로그들 제게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린 그들의 힘을 아주 조금 이해했을 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정보 습득 방식을 바꾸어 놓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론을 조성해 가는지 알게 됐고요. 현존하는 블로그 수만 6천만 개가 넘을걸요? 그렇게나 많나요? 네, 사실 우린 그들 덕을 꽤 보고 있어요. 그들이 1차적으로 정보를 걸러주니 구글로 수백만 개의 사이트를 일일이 훑어볼 필요가 없어졌죠. 그들은 한마음으로 똘똘 뭉친 커뮤니티예요. 재미도 있고 창의적이기도 하죠. 칠턴 리포트처럼 사회를 감시하고 진실을 파헤치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그 이면엔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소문 퍼뜨리기, 댄스가 말했다. 그것도 그중 하나예요. 또 다른 문제는 제가 태미에 대해 얘기했던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솔해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온라인과 가상세계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거든요. 아이디를 만들어 글을 올릴 수 있는 익명성 때문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부담없이 공개하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인터넷에 올리는 모든 글들,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자신이 올리는 글들,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 올리는 글들, 그 모든 건 영영 삭제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게 돼요. 볼링이 계속 이어나갔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보도의 정확성에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블로그에선 진실성이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대형 언론사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나온 정보이다 보니 훨씬 평등하고 진실되게 여겨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걸 곧대로 믿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실 저도 이런 얘기를 떠벌리고 다니다가 학계와 블로거 스피어에게 문매를 좀 맞았죠. 뉴욕타임즈는 영리 목적의 기업이지만 대부분의 블로거들보다 몇천 배 객관적입니다. 온라인에선 책임지는 태도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홀로코스트의 부정, 9.11 음모론, 인종차별, 칵테일 파티에서 어떤 괴짜가 이스라엘과 CIA가 세계무역센터에 테러를 가했다고 주절된 헛소리마저도 블로그에선 그럴듯하게 다뤄지죠. 댄스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아무래도 교수님 말씀대로 해봐야겠네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죠. 제임스 칼턴의 집은 카멜의 부자 동네에 위치했다. 앞들은 에이커 단위로 재야 만큼 넓었다. 다양한 풀꽃을 조잡하게 심은 정원은 전문가의 솜씨 같아 보이지 않았다. 주말마다 부부가 나와 직접 심고 관리하는 듯했다. 댄스는 부러움의 눈으로 앞들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원예에 소질이 없었다. 언젠간 매기가 말했다. 만약 꽃들에게 뿌리가 없다면 엄마가 정원에 발을 들이기 무섭게 달아나 버릴 거라고. 40년쯤 돼 보이는 집은 꽤 컸다. 댄스는 최소한 6개 이상의 침실이 있을 거라 추측했다. 렉서스 세단과 닛산 퀘스트는 각종 스포츠 장비들로 가득 찬 커다란 차고 안에 주차되어 있었다. 댄스의 차고에 쑤셔 박힌 장비들과 달리 전부 달아해진 것들이었다. 댄스는 7턴의 두 차의 범퍼에 붙은 스티커를 보고 피식 웃었다. 그의 블로그에 걸린 표제들, 하나는 담소화 반대를, 또 하나는 성교육 확대 반대를 외치고 있었다. 좌 그리고 우, 민주당원 그리고 공화당원. 차고 앞에는 또 다른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토러스에 렌터카 회사 스티커가 붙어있는 걸 보니 손님이 온 듯했다. 댄스는 차를 세우고 현관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현관문을 열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흑갈색 머리의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호리호리한 그녀는 유명 브랜드 청바지에 깃을 펴올린 하얀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두꺼운 데이비드 염원 은재 목걸이를 했다. 무엇보다 이탈리아제로 보이는 구두가 댄스의 시선을 확 잡아끌었다. 댄스는 여자 앞으로 신분증을 내밀었다.
아까 연락드렸죠? 칠턴 씨를 뵈러 왔습니다. 여자의 미간이 살짝 찌푸러졌다. 법 집행관과 맞닥뜨렸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반응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패트리샤였다. 제임스가 미팅을 마무리 짓고 있는 중이에요. 요원님이 오셨다고 전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댄스를 포근한 분위기의 방으로 안내했다. 벽은 가족 사진으로 빽빽히 채워져 있었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패트리샤가 돌아왔다. 곧 나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어디 있나요? 댄스가 가족 사진을 가리켰다. 사진 속에는 패트리샤와 7턴으로 보이는 머리가 벗겨진 남자, 그리고 웨스를 연상시키는 검은 머리 소년 둘이 포즈를 취했다. 그들 모두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여자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짐과 챗이에요. 찰턴의 아내는 계속해서 벽에 걸린 사진들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패트리샤가 어린 시절 카멜 비치, 포인트 로보스, 미션 등지에서 찍은 사진들이 보였다. 댄스는 그녀가 캘리포니아 출신일 거라 생각했다. 패트리샤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바로 이 집이 유년기를 보낸 곳이라는 사실을 덧붙였다. 아버지 혼자 여기서 몇 년 사셨어요.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임스와 들어와 살게 됐죠. 댄스는 대대로 집을 물려준다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다. 마이클 오닐의 부모 역시 그와 형제들이 자란 바닷가 집에서 살고 있었다. 오닐의 아버지는 치매로 고생 중이어서 어머니는 집을 팔고 노인 전용시설로 들어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오닐은 다른 건 몰라도 집만큼은 절대 팔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패트리샤는 계속해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식구들의 사진을 소개했다. 골프, 축구, 테니스, 철인 3종 경기. 현관쪽에서 누군가의 음성이 들려왔다. 댄스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두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사진을 통해 얼굴을 익힌 칠턴은 야구 모자를 썼고 초록색 폴로 셔츠와 치노 바지 차림이었다. 모자 밑으로 금발머리가 살짝 드러났다. 그는 키가 컸고 탄탄한 체구였다. 벨트 위로 살짝 나온 복부만 빼면 흠잡을 데가 없었다. 칠턴은 엷은 갈색 머리에 청바지와 회색 셔츠, 갈색 스포츠 코트를 걸친 남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댄스가 현관 쪽으로 나가려 하자 칠턴이 서둘러 남자를 내보냈다. 법 집행관의 방문 사실을 손님에게 들키고 싶지 않다는 듯이. 패트리샤가 말했다. 곧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댄스는 그녀를 지나쳐 계속 현관으로 향했다. 웬일인지 패트리샤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다. 신문자는 어떤 상황에서든 신속하게 주도권을 잡아놓아야 한다. 신문의 규칙은 신문자가 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댄스가 현관에 다다랐을 때 칠턴이 안으로 들어왔다. 렌터카는 이미 사유차도에 깔린 자갈을 으깨며 멀어지고 있었다. 댄스의 선글라스 색과 비슷한 칠턴의 초록 눈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는 블로거와 악수하며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까무잡잡한 얼굴은 주근깨 투성이었고 경계심보다는 호기심과 반항의 빛이 뚜렷했다. 댄스는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조용한 곳에서 잠시 대화하고 싶습니다. 칠턴 씨. 제 사무실로 오시죠. 칠턴은 그녀를 이끌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사방에는 잡지와 신문에서 오려낸 기사와 컴퓨터를 출력한 문서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기자들의 작업 환경이 예전 같지 않다는 존 볼링의 설명 그대로였다. 이제는 집이나 아파트의 작은 방들이 신문사의 사회부 기자실을 대신하는 모양이었다. 그의 컴퓨터 옆에는 찻잔이 하나 놓여 있었다. 방 안은 캐모마일 향으로 가득 찼다. 신기하게도 모든 저널리스트의 단짝이라 할 수 있는 담배, 커피, 위스키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자리에 앉았다. 칠턴이 눈썹을 축혀 세웠다. 그가 불평을 한 모양이군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왜 경찰을 끌어들였을까요? 그냥 민사소송을 걸면 될 일을. 무슨 말씀이시죠? 댄스는 혼란스러웠다. 등받이에 몸을 붙인 칠턴이 모자를 벗어쥐고 벗겨진 머리를 문질러 대다가 다시 썼다. 짜증이 유발한 반응이었다. 아, 예전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사실인데 뭐가 명예훼손이라는 거죠? 게다가 제가 올린 글이 거짓이라 해도 이 땅의 명예훼손은 범죄가 아닙니다. 스탈린주의 러시아라면 몰라도요. 대체 경찰이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칠턴이 날카로운 눈을 번뜩였다. 그의 몸짓 언어가 점점 격렬해지고 있었다. 아무래도 최대한 서둘러야 할 것 같았다. 아직도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브루베이커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누구죠? 담수 공장을 끌어들여 우리 해안을 망쳐놓으려는 사람입니다. 댄스는 담수 공장에 대한 7턴 리포트의 비판글을 떠올렸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봤던 범퍼 스티커도. 그 일로 온 게 아닙니다. 7턴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그는 어떻게든 저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평했는지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네요. 경직됐던 7턴의 얼굴이 풀어졌다. 브루베이커, 그 친구가 사람을 얼마나 짜증나게 하던지. 댄스는 개발업자에 대한 7턴의 평을 마저 들어보고 싶었다. 실례합니다. 패트리샤가 들어와 새로 끓인 차를 남편 앞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댄스에게 원하는 음료를 물었다. 미소를 짓고 있긴 했지만 패트리샤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전 괜찮아요. 칠턴이 턱으로 차를 가리키며 살짝 윙크했다. 패트리샤가 문을 닫고 방을 나갔다. 뭘 도와드릴까요? 블로그에 올라온 도로변 십자가 관련 글들 있죠? 아, 그 교통사고 말씀이죠? 칠턴의 시선이 댄스를 유심히 훑었다. 어느새 방어적 태도가 돌아왔다. 댄스는 그의 자세에서 스트레스를 똑똑히 읽어낼 수 있었다. 그 소식을 유심히 봤습니다. 언론은 그 소녀가 블로그에 올린 댓글 때문에 봉변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다른 글쓴이들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남학생의 이름을 알려드릴까요? 아니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남학생이 여학생을 익사시키려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칠턴이 빠르게 대꾸했다. 전 그 남학생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칼트랜스가 제대로 도로 관리를 해왔는지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죠. 전 처음부터 그 남학생 탓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학생 이름도 삭제했던 거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용케 알아냈더군요. 칠턴의 입이 바짝 뒤틀렸다. 댄스의 대꾸를 자신이나 블로그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인 듯했다. 하지만 그는 순순히 인정했다. 제가 무슨 수로 그들을 맡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뭘 도와드릴까요? 저희는 트래비스 브리검의 다른 악플러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칠턴의 얼굴이 찌푸려졌다. 그 남학생을 그냥 체포하면 되지 않습니까? 현재 찾고 있는 중입니다. 행방이 묘연하거든요. 그렇군요. 칠턴은 어깨를 들썩였고 목에는 빳빳하게 힘이 들어갔다. 댄스는 그가 이 상황을 무척 불편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존 볼링의 조언을 떠올렸다. 선생님의 블로그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더군요. 높이 평가받고 있고요. 그래서 독자가 많은 모양이에요. 그의 눈에 희미한 만족의 빛이 감돌았다. 댄스는 제임스 칠턴이 속보이는 아첨에도 뚜렷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하지만 문제는 트래비스를 공격한 글쓴이들 모두가 그의 다음 표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수는 지금도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리포트는 미국 내 최고 적중도를 자랑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은 독자를 거느린 블로그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즐겨 찾고 있습니다. 댄스는 속내를 들키지 않으려 했었다. 감사합니다. 칠턴이 미소를 짓자 눈주름이 깊어졌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로변 십자가 스레드에 댓글을 다는 순간부터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익명으로 글을 올린 사람도 있고 타 지역 사람들도 좀 있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트래비스가 쉽게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아, 칠턴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졌다.
그는 잽싸게 머리를 굴리고 있는 듯 했다. 그래서 그들의 인터넷 주소를 받으러 오신 거군요. 그들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주소는 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 나라는 대중매체와 국가의 분리 원칙을 바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그런 말장난에 흔들릴 댄스가 아니었다. 한 소녀가 트렁크에 갇힌 채 익사할 뻔했어요. 어쩌면 트래비스는 또 다른 표적을 노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칠턴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였다. 교사가 수다스러운 학생의 말을 끊듯이.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댄스 요원님. 실례지만 상관이 누구시죠? 맨 위에 계신 분 말입니다. 법무장관이십니다. 그렇군요. 제가 요원님께 도로변 십자가 스레드에 댓글을 올린 이들의 인터넷 주소를 알려드린다고 치죠. 다음 날에 요원님이 또 오셔서 법무장관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해고한 내부 고발자의 인터넷 주소를 요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댓글로 주지사를 비판한 독자의 인터넷 주소를 요구하시거나 대통령에 대해 악플을 올린 사람도 있을지 모르고 말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알카에다를 옹호하는 댓글을 올렸다면요. 요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지난번에 주셨는데 왜 이번에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칠턴은 공무원은 누구라도 믿지 못하겠다는 말끝을 흐렸다. 그 남학생이 자신이 쫓긴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럼 이 지역을 떠났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긴 아마 다른 댓글 작성자들을 노리진 않을 겁니다. 이미 경찰이 자기를 찾아 헤매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칠턴의 음성은 단호했다. 댄스는 차분하게 설득을 계속했다. 칠턴 씨, 가끔은 타협도 필요한 법입니다. 그녀는 칠턴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다. 그는 한쪽 눈썹을 축혀 세운 채 묵묵히 기다렸다. 트래비스에게 악플을 단 이들 중 이 지역 사람들의 인터넷 주소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뭔가를 해드릴게요. 특별히 필요하신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예를 들면 어떤 것 말입니까? 댄스는 볼링의 제안을 떠올렸다. 공식 성명을 발표할 때 선생님께서 협조해 주신 사실도 빼놓지 않겠습니다. 블로그 홍보에도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칠턴은 골똘히 머리를 굴렸다. 곧 그의 얼굴이 찌푸려졌다. 아닙니다. 제가 협조를 한다면 그 사실은 절대 언급하면 안 됩니다. 댄스는 긴장을 풀었다. 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을 텐데요. 정말입니까? 어떤 것 말씀이시죠? 캘리포니아 연방수사국이 선생님의 소식통에 대들릴 수도 있겠죠. 그것도 현직 요인들이 말입니다. 칠턴이 몸을 앞으로 바짝 기울이며 눈을 번뜩였다. 그러니까 절 매수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살짝 빈틈을 보여드리니 역시 이렇게 나오시는군요. 딱 걸리셨습니다. 댄스 요원님. 댄스는 뺨이라도 한 대 얻어맞은 듯이 몸을 움츠렸다. 칠턴은 말을 계속했다. 제 공공심을 자극하는 건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만 이건 너무 불쾌합니다. 부정한 방법이에요. 제가 매일 블로그에서 이런 책략을 폭로한다는 거 모르셨습니까? 테미 포스터는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앞으로 다른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르고요. 죄송합니다만 리포트를 위태롭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익명성을 보장받지 못하면 독자들은 제 블로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블로거의 얼굴에서 단호한 표정이 사라졌다. 아까 요원님이 도착하셨을 때 저랑 있던 남자 기억하시죠? 댄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레고리 애시튼. 칠턴의 음성에 힘이 들어갔다. 그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인물인 듯 했다. 상대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을지 모르지만. 칠턴은 아무 변화도 없는 댄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는 블로그와 웹사이트를 모아 새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세계 최대 규모일지도 모릅니다. 전 대표 수준에서 일을 지휘하게 됐어요. 애시트는 홍보를 위해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어요. 댄스는 볼링의 설명을 되새겼다. 애시튼이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포스트에서 7턴이 언급했던 RSS 피드의 배우인 모양이었다. 그러면 리포트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 후로는 세계 곳곳의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될 거고요. 아프리카의 에이즈 문제, 인도네시아의 인권 침해 문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제가 독자들의 인터넷 주소를 요원님께 넘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리포터의 신성함에 큰 오점을 남길 겁니다. 댄스는 답답했지만 한때 저널리스트이기도 했던 터라 이해는 됐다. 7턴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탐욕이나 자존심 때문이 아닌 독자들을 위한 진심 어린 마음 때문이었다. 문제는 그 마음이 그녀에게 전혀 도움이 못 된다는 사실이었다.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댄스는 계속 물고 늘어졌다. 이런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댄스 요원님. 블로거들의 책임 말입니다. 7턴은 자세를 바짝 바로잡았다. 그 뒤로 어쩌고 저쩌고